안녕 얘들아. AP 사이콜로지를 가르치는 케이트 선생님이라고 해. 일단 내가 누구인지 먼저 설명을 해보자면 간략하게 나의 이제 학교에 관련된 것들이고 선생님은 유시 버클리 사이콜로지를 졸업을 했고 현재 지금 압구정에서 SAT랑 APT 전문 학원 강사로서 사이콜로지를 가르치고 있다. 자, 선생님의 수업 특징은 뭐냐? 자, 말 그대로 진짜 필요한 핵심만 딱 강의를 한다라는 거야. 생각보다 이게 너네들이 집중력이 짧은 것도 선생님이 알고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강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루한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 들으려고 하면 사실 학습적으로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은 딱 진짜 필요한 핵심만 딱 강의를 하는 편이고, 자, 너네들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되게 바쁜 시간을 쪼개서 봐야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정말 시험 보기 직전에 봐야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 정말 핵심만 필요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정말 필요한 핵심만 딱 정리를 했다. 자, 그래서 너네들의 눈높이 레벨에 맞게 개념 용어도 어렵지 않게 쉽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강의 개수가 많다고 해서 이게 많아서 시간도 막 부족하고 뭔가 배울 게 많다 이건 아니야. 정말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핵심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너네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자, 그래서 선생님의 첫 번째 좀 더 구체적인 특징을 얘기하자면 이번에 새롭게 바뀌었잖아. AP 사이콜로지 시험이.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MCQ랑 FRQ는 어떻게 문제 유형을 파악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풀어야 되고 그 분석과 답안 작성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선생님이 당연히 알려주는 기본적인 부분인 거고 우리 다들 5점을 맞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수월하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법을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설명을 해줄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사이콜로지가 어찌 보면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고 뭔가 되게 클래식한 데피니션들이 많단 말이지. 근데 그거를 선생님은 알아. 너네들의 눈높이 레벨에 맞게 실제 사례들 같은 경우도 너네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5점 목표 학습법이라는 부분과 시험 유형별 공략법을 제공을 당연히 할 거고, 그리고 선생님은 가르치는 학생들이 대학원 수준 학생까지도 가르쳐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너네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건지를 좀 알고 있거든. 그래서 정말 핵심만 강의하는 부분, 그 부분은 꼭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 선생님의 수업은요, 이제 시각자료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좀 인간과 관련된 거 혹은 인간 외적으로 어떠한 연구에 관련된 거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와서 개념과 연관시켜서 너네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그 이유는 나의 주변에 혹은 내 직접적인 부분 혹은 간접적인 부분의 경험 사례들을 대입해서 개념을 공부하다 보면 너네들이 그거를 달달달달 암기를 막 100번, 수백 번 하지 않더라도 한두 번 보더라도 머릿속에 딱 박힌단 말이야. 그리고 그거와 비슷한 현상을 너네들이 목격함으로써 머릿속에서는요,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바뀌게 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은 시각 자료랑 그 다음에 이런 익스피리언스에 관련된 이그젬플들을 좀 많이 사용한다는 점.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선생님의 수업 특징이었고, 자, 앞으로 바뀌는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할게. 자, 일단은 유닛이요. 유닛 1에서 5를 기존에 되게 많았고 엄청 되게 짜잘짜잘하게 되어 있는 것이 크게 5가지로 묶였어. 근데 요 5가지 안에서도요, 이전에요, 우리가 필요로 알아야 되는 부분에 통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Unit 1은 Biological Basis of Behavior, Unit 2는 Cognition, Unit 3 Development and Learning, and Unit 4 Social Psychology and Personality, and Unit 5 Mental and Physical Health. 사실 기존에 있었던 AP 사이콜로지 시험에 대한 그 컨텐츠 내용들이 여기 부분과 뭔가 새롭게 뭔가 들어갔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고 사실 그냥 큰 카테고리로 만들었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시험의 비중 같은 경우도요, 예전과는 달리요, 이번에는 이 총 5가지를 일정한 비율로 나눠서 시험 비중이 나온다.
자, 그리고 기존에는 우리가 좀 사이코로지 하면은 되게 문과적이고 엄청 뭐라 해야 될까? 되게 이야기를 풀어서 뭐 설명하고 주관적인 부분이 굉장히 센 것 같잖아. 되게 소셜 사이콜로지, 소셜 사이언스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바뀐 부분들은요, 좀 사이언스와 접목시켜서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자, 말 그대로 심리학도요, 사이콜로지도요, 익스페리먼트, 실험을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이론, 티오리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배우는 점이 뭐고 그런 현상이 어떻게 되는지 객관적으로 과학적인 어떠한 메소드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새도 지금 이 AP 사이콜로지만 보더라도 요새 트렌드가요, 사이콜로지가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분야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언스 프랙티스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것들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야. 첫 번째, concept application. Number two, research methods and design. Number three, data interpretation. And four, argumentation. 요렇게 있다. 근데 여기 네 번째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주관식 부분, free response question 할 때 필요한 부분이다. 자, 그래서 되게 드라마틱하게 변한 부분은요, 우리가 시험 보는 시간과 문제 개수가 좀 달라졌어.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는 70분이 주어지고 100문제를 풀었어야 했다면 이번에 바뀌는 부분은요. 90분이 주어지고요. 75문제를 풉니다. 애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우와 100문제에서 이제 75문제로 줄어들었으니까 되게 쉽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꼬아서 낼 확률도 있고 좀 더 되게 구체적인 부분들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우리가 단순히 개념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실제 대입할 수 있어야지 무조건 AP 사이콜로지에서 5점을 받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해까지만 하고 이 실제 대입하는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4점이나 3점 받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커버를 할 거야. 그리고 free response question 이 두 가지는요. 기존에는 그냥 딱 두 가지 일반적인 general free response question 1 and 2 이렇게 나와 있었어. 근데 이번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게 separate해서 나옵니다. 하나는 article analysis question이고 하나는 evidence based question이다. 이거 둘 다요. 연구 논문을 주어지고 하나는 뭐 분석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제 세 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두 개 이상을 골라서 그 부분을 analyze 하는 부분인 것이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각 유닛별로 뭐에 대해서 배운지 대충은 조금 그래도 알고 넘어가는 게 좋잖아. 그치? 그래서 유닛 1은요, 말 그대로 biological basis야. 생물학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인 거지. 그래서 뭐 유전과 환경, 뭐 신경계, brain 이런 부분을 배우는 거야. 자, 유닛 2, cognition입니다. 인지하고 지각하는 부분이에요. 착시 현상 이런 것도 배울 거야, 우리. 그래서 그 부분 있고 기억력. 이 기억력은 굉장히 너네들이 지금 현재 공부하는 학습 방법에 있어서도요.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메모리들을 공부를 할 것이고 세 번째는 development and learning, 발달 심리학이라고 해서요. 뭐 아동에 관련된 거 혹은 우리 learning, 학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운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social psychology and personality, 사회 심리학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요 행하는 행동에서 내가 어떻게 변하고 혹은 내가 하는 행동에서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mental and physical health, 어떤 심리적인 장애, 우리 요새 좀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장애 질병을 가진 사람들의 범죄자의 그런 부분들도 많이 들어봤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experience 같은 거다 혹은 예시 같은 거를 이용해서 각 개념을 설명을 해 줄 거야.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개념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 안녕 얘들아. 오늘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유닛 1 들어가기 전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리서치 메소드랑 데이터 인터프리테이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할 거는 리서치 메소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
자, 이렇게 메소돌로지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 experimental과 non-experimental methodology가 있는데 experimental methodology는 뭐냐? It explains the behavior. 행동을 설명을 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면을 많이 자면 잘수록 잠을 많이 자면 잘수록 그 다음 날에 기억력 테스트를 했을 때 기억에 있어서 되게 엄청 높게 나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수면 시간을 각자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시간을 다르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날 기억력 테스트를 봤을 때 그 결과값을 볼 수가 있겠지. 이처럼 그 두 가지의 variable 수면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기억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 기억 이 부분이 다른 variable 두 사이에 관련해서 이제 행동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experimental methodology야. 그리고 두 번째 non-experimental methodology인데 얘 같은 경우는 행동을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describe 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학교에서 성적이 굉장히 높아 라는 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찰은 할 수는 있지만 그 두 가지의 variable에 있어서 뭔가 조작하거나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관계에서 causal relationship, 원인과 결과에 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 이렇게 두 가지의 메소돌로지로 우리는 리서치가 시작이 됩니다. 자, 다음은 non-experimental methodology의 종류를 한번 볼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케이스 스터디야. 케이스 스터디는 뭐냐면은 한 사람에 대한 얘기라던가 혹은 한 그룹 집단에 대한 이제 현상적인 부분의 연구들을 이제 보고 조금 더 심화 있는 깊이 있는 연구를 또 찾아서 하는 부분이 케이스 스터디야. 뭐 예를 들어서 뇌 손상의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뇌의 어떤 부분이 조금 어떤 질병이 있어서 그게 어떠한 사람의 신체적인 반응에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좀 보고 거기서 조금 더 딥하게 그게 또 다른 신체적인 부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게 케이스 스터디스야. 자, 근데 케이스 스터디의 문제점은 바로 Hawthorne Effect라는 것이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Hawthorne Effect라는 거는 뭐냐면 연구자가 이제 참여자들을 불러서 연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참여자들이 자기 자신이 테스트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는 순간부터 테스트를 받는 그 참여자들이 생각보다 이제 태도라던가 아니면 말투라던가 표정이라던가 이런 게 싹 바뀌는 거야. 예를 들어 이제 뭐 어떤 학교에 가서 연구자가 학생들이 수학 수업 시간에 어떤 학습 태도라던가 이제 능력치를 조금 보려고 연구를 하고자 찾아갔어. 근데 보통 평상시 같은 경우는 잠자는 학생도 있을 수가 있고 딴짓을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연구자가 그 수업 시간에 참관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애들이 전체 다 열심히 집중을 하는 거야. 그럴 경우에는 연구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 왜곡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로 Hawthorne Effect다. 자, 그 다음에 non-experimental methodology는 correlational studies다. correlational studies는 뭐냐? It allows the researchers to gain insight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variables and can help determine the strength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두 가지의 variable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correlate 하냐, 아니냐, 연관이 있냐, 없냐, 상관관계가 있냐, 없냐를 알아보는 것이 correlational studies야.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면 체중 감량이 된다라는 이 두 가지의 variable에 correlate 해. 근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운동이 체중 감량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원인을 가진 변수는 아니라는 거지. 또 다른 변수가 체중 감량을 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잖아. 자, 그 또 다른 변수라는 것이 뭐라고 불리냐? Third variable problem, confounding variable이라고 한다. Which is when an outside variable, a third variable, impacts the study. 자, 아까 예시를 들은 거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운동과 체중 감량을 하는데 물론 상관관계는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했어. 그러면 세 번째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식단 관리 같은 경우 혹은 다이어트 약을 먹을 때 그것 또한 체중 감량을 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non-experimental methodology는 naturalistic observation이다. 자, 요거는요, 이제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이제 상호작용하는 부분들의 발달을 좀 보면서, 친구들 간의 사회적인 발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직접 그 장소에 가서 관찰을 하는 거야. 그냥 관찰만 하는 거야.
그런 부분이 naturalistic observation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non-experimental methodology는 뭐냐? surveys and interviews이다. asking people to report their behaviors or opinions.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직접 보고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인터뷰를 하면서 혹은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직접적으로 연구자한테 전달하는 케이스인 거지. 자, 그런데 서베이를 하면서 중요한 점은 이제 biases가 있는 부분이 있어. 이 biases가 뭐가 있냐? social desirability bias랑 self-report bias가 있어. social desirability bias는요, which means that participants answer in ways they think will please the researchers.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솔직하게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연구자한테 조금 되게 잘 보이고 싶어서 나 되게 자랑스러운 사람이야, 나 되게 올바른 사람이야 라고 거짓 진술을 하게 된다는 거지. 난 사회적으로 올바른 사람이야 이렇게. 그런 부분이 social desirability bias고 두 번째 bias self-report는 이제 participants들이 may not accurately report or remember their behaviors. 자기 자신을 되게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너 공부 몇 시간 했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30분밖에 못했어. 근데 내가 30분밖에 못했다라는 거를 그대로 얘기를 하면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과대평가를 해서 나 저 2시간 공부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설문조사의 한계점은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점 꼭 알아둬라. 그리고 아까 앞전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이제 참가자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어스들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바이어스는 바로 이제 샘플링, 연구자가 이 참여하는 참가자들을 모집할 때 생기는 바이어스가 바로 첫 번째 샘플링 바이어스라고 한다. So when the sample is not representative of the population. 샘플은요, 말 그대로 인구 전체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어떤 A라는 학교에 가가지고 그 A라는 학교의 학생들의 전체 평균 키를 조사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전체 평균 학생들의 키면 뭐 9th grade부터 12th grade까지 남자, 여자 전부 다 재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 근데 샘플링을 하는데 선생님이 그냥 농구부 집단에만 갔어. 농구부 집단을 가게 되면 사실상 올바른 대표적인 집단의 영구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을까? 안 되겠지. 왜? 상대적으로 농구부 사람들은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키가 월등히 크잖아. 크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있어서 신뢰성도 낮아지고 올바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convenience sampling이 있다. 자, convenience sampling이라는 건 뭐냐면 내 주변에 쉽게 접근 가능한 사람들로만 모아서 샘플링을 만든다라는 거야. 뭐 예를 들어 학교 수업 시간에 해당하는 수업을 듣는 친구들만을 가지고 뭐 설문조사를 한대. 그럼 그 수업만 듣는 친구들만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학교의 전체 대표 집단을 나타낼 수는 없다라는 거지. 이런 부분도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 연구자는요, 반드시 representative 샘플을 꼭 구하여야 한다. 즉, 내가 샘플하고자 하는 그 집단이요, 전체 인구를 대표할 수 있는 집단이어야만 한다는 점이야. 그래서 성별 따지지 않고, 나이 따지지 않고, 뭐 사는 곳 따지지 않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골고루 전체적인 대표를 나타낼 수 있는 집단을 구성해야 된다. 자, 다음은 리서치 메소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들에 대해서 조금 볼 건데 하나는 theory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hypothesis가 있어. 근데 이 두 가지가 은근히 학생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 근데 theory는요, 이미 연구나 내가 하고자 하는 조사 부분에 있어서 다 끝난 거야. 실험이나 연구가 다 끝나고 나온 결과를 얘기를 한 게 theory인 거예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야. 이미 실험을 했고 그 실험을 통해서 결말이 나왔고 그래서 그 결말을 이용해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theory인 거야. 그리고 안녕 얘들아. 오늘은 슬립에 관련해서 배울 거야. 우리 이제 수면에 관련된 내용을 좀 배울 거거든. 그래서 수면과 이제 consciousness와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
자, 먼저 consciousness입니다. consciousness는 우리나라말 하면은 뭐 의식하고 있는 거, 그치? Our subjective awareness of ourselves and our environment. 우리가 의식을 하고 있는 거, 친구들이 선생님 얼굴을 보고 있는 것도 의식을 하고 있는 거고, 그치?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칠판을 보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의식을 하고 있는 거고, 그치? 자, 예전에 historical context, 역사적인 것부터 얘기를 할게. Early psychologists focused on the describing and explaining states of consciousness. 예전 사람들의 심리학자들은요, 예전 같은 경우는요, 의식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어. 심리학의 공부 자체가. 의식이냐, 무의식이냐, 그거에 엄청 초점을 맞춰서 심리학에 대해서 연구를 했단 말이지. 근데 during the early 20th century, 20세기에 이제 오면서 심리학자들이요, 이제 의식과 무의식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게 된 거야. 그때부터 이제 의식이라는 이 초점이 조금 많이 줄어들고 사람의 행동, 그 행동에 있어서 뭐 태도라던가 말투라던가 이 심리적인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게 된 거지. 자, consciousness 의식은요, 두 가지의 타입이 있습니다. wakefulness와 sleep입니다. 가끔 가다가 학생들이 선생님 잠을 자면 의식을 하는 게 아닌데 왜 의식에 속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 하지만 의식에 속합니다. 왜? 잠을 자고 잘 때는요, 몸이 둔해지는 건 맞아. 근데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려면 뭘 듣고 일어나? 알람을 듣고 일어나잖아. 그 알람을 듣는 부분의 머릿속에서는요, 잠을 잔다고 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머릿속에서는 프로세싱이 되고 있고 우리 몸의 내장기관이나 소화기관도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sleep하고 wakefulness는요, 두 가지의 consciousness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cognitive neuroscience입니다. 우리가 인지, sleep이나 consciousness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지 과학에 관련된 내용인 거야. 자, 인지 과학이라는 게 뭐냐면 how brain activity is linked with the cognition. 인지와 브레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공부하는 연구 분야가 바로 cognitive neuroscience다. 자, fMRI, 우리 아까 neural measure를 할 때 그 types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 그 중에 하나였던 fMRI, functioning 같은 거. Scans reveal which brain areas are active during the conscious thought. 우리가 의식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검사를 할 때 쓰는 도구가 바로 fMRI이다. 자, conscious thinking입니다. 의식적인 생각. Studies show that imagining actions like creative soccer moves activates a specific brain area. 자, 내가 직접 축구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상상 속으로 축구를 하는 모습을 그리면요. 뇌에서 활동 영역이 막 일어나. 움직이는 뭐 모tor cortex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막 활성화가 된단 말이지. 그 활성화되는 부분을 검사하는 부분이 바로 fMRI 도구를 이용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conscious thinking을 하고 어떤 영역이 특정하게 막 이렇게 비춰지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다. 자, dual processing이라고 있습니다. 자, dual processing이 뭐냐? The principle that information is often simultaneously processed on separate conscious and unconscious tracks. Our mind operates on two levels, which is a conscious, deliberate high road and an unconscious, automatic low road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머리의 뇌는요, 의식을 할 때 두 가지가 작용이 됩니다. conscious와 unconscious track이 작용이 된다라는 거야, 두 가지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식을 한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친구들이 보고 있는 이 수업을 들을 때요. 이 수업에 대한 개념 용어라던가 이게 무엇이지 하고 배우고 있고 노트 테이킹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의식적인 부분이 지금 고속도로로 달리는 것처럼 막 일어나고 있어. 근데 그 와중에 우리 친구들 중에 다리를 막 떨고 있거나 막 연필을 막 꼼지락꼼지락 대고 있거나 아니면은 사탕 먹고 남은 껍질을 막 이렇게 비비고 있거나 근데 소리는 듣고 있고 자 이러한 부분이 바로 automatic low road입니다. unconscious한 거야. 내가 지금 다리를 떨고 있는데 몇 분을 떠는지도 모르잖아. 그치? 그런 부분에 있어서 dual processing이 일어난다. 어디서? 머리에서. 그 다음은 blind sight입니다. People with certain brain injuries can still process visual information unconsciously even if they cannot continuously see. 시각장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자, 시각장애인 분들은요.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앞에 물체가 있다라는 것을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촉각이라는 부분과 운동적인 부분, 운동 감각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인 거야. 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들은 이제 시각적인 visual information을 프로세스는 못하지만 그래도 머릿속에서 그려서 앞에 물체가 있다. 촉각으로 만져서 아, 여기는 벽이구나. 아, 여기는 뭔가 쓰레기통이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consciousness, 의식에 관련된 거였고, 이제 두 번째, sleep에 관련된 거를 배울 거다. 자, sleep은요, a lower level of awareness during this state. 당연하지. 우리가 의식을 하는데 굉장히 높은 의식이 아니라 되게 슬로우하고 lower level, 낮은 레벨에 해당하는 경우가 바로 이제 sleep하는 경우입니다. We are not fully aware of our surroundings, but brains are still active. 아까도 말했죠. 뇌는 계속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거, 잠을 자면서도. 자, circadian rhythm입니다. 우리 몸도요, 24시간이라는 주어지는 리듬이 있어요. 바이오 리듬이 있죠. 그 안에서 24시간에서 우리가 언제 깨어나야 되는지, 언제 밥을 먹어야 되는지, 배꼽시계라고 가끔씩 표현하잖아. 그런 부분이 다 circadian rhythm이 있다라는 거, 우리 몸에는. 자, 그래서 슬립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슬립의 종류가 두 가지의 REM과 NREM이 있는데 첫 번째 NREM이라고 합니다. 풀네임은요, Non-Rapid Eye Movement Sleep이라고 합니다. bodily function이요, slows 다는 단계예요. 몸의 펑션이 되게 슬로우되고 완화가 되는 부분인 거지. Electrical activity in the brain slows, growth hormone secretion occurs, and a decrease in the muscle activity, heart rate, respiration, and oxygen consumptions. Main brain structures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러한 활동의 기능이 thalamus와 cerebral cortex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NREM sleep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기능이 어때? 되게 slow 되고 lower level로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 거죠. 자, N이 붙지 않는 REM, Rapid Eye Movement Sleep입니다. 렘 수면이라고 조금 들어봤을 거야. 자, 렘 수면이 흔히 우리가 꿈을 꾸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So, intense brain activity and is much more active period of sleep than non-REM. non-REM, NREM보다는 어떻다? 조금 더 액티브하다라는 뜻이야. brain activity가 increase 하고요. voluntary muscles는 inhibited 돼 있지만 rapid eye movements가 막 눈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다음에 dreams occurs, 꿈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이 REM 수면이 일어나는 부분이 어디서 일어나냐? brainstem이라는 structure에서 일어난다. 자, 그래서 그림과 같이 보면은 우리 슬립에 circle 사이클이 있어요. 자, 이 주기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이 노란 색깔 부분이 wake라는 거야.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인 거야. 자, 깨어있는 상태에서는요, 이제 여기서는 지금 REM부터 나와 있지만 사실 순서대로 얘기하자면 non-REM부터 일어납니다. non-REM은 네 가지 스테이지로 되어 있어. 스테이지 1, 2, 3, 4로 있단 말이야. 자, 스테이지 1, 2, 3, 4 점점 더 스테이지를 가면 갈수록 계속 깊이 수면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꿈을 꾸는 단계인 REM 수면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이 사이클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wake, stage 1, stage 2, stage 3, stage 4, and then REM. 그 다음에 다시 또 stage 1, 2, 3, 4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각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의 그 단계에서 우리의 웨이브가 좀 나타나. 어떠한 파가 나타나냐. 뭐 베타파, 알타파 이런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에서요. alertness인 상태는요. 우리 몸속에서는 베타 웨이브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relaxation, 쉴 때, 완화가 될 때는요. 알파 웨이브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어. 베타 웨이브와 알파 웨이브. 자, 그리고 렘 수면, 우리가 꿈을 꿀 때 나오는 이제 웨이브는요. 베타 웨이브라 해서 similar to the wake state랑 비슷해요. 렘 수면도. 왜냐? brain의 activity가 increase가 된다고 했었잖아. 깨어있는 상태처럼. 물론 그렇다고 깨어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실질적으로. 하지만 머릿속에서 꿈을 꾸고 있으니까 내가 실적으로 꿈이 현실처럼 와닿잖아. 안녕 얘들아. 오늘은 유닛 2 cognition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야.
자, cognition은 인지라는 얘기인 거거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배울 거는 perception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요 조금 이제 착시 현상과 관련된 게 인지적인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자, 우리가 먼저 visual perception부터 볼 거야. 그래서 figure ground relationship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what part of a visual image is the figure and what part is the ground or background.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물체를 인식을 할 때 중심을 어디에다가 두고 그다음에 배경은 어디다 둬야 되나 이런 부분이 인지적인 부분인 거거든.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중심적으로 두고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배경으로 두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뭐가 먼저 보입니까? 선생님은 컵부터 보여. 컵부터 보이는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바꿔서 컵이 아니라 배경에다가 중심을 두면 또 사람 얼굴이 보인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지를 할 때 어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인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시각적인 부분이 좀 달라진다. 자, 두 번째는 이제 Gestalt rules라고 불리는 개념이야. Gestalt psychologists describe the principle that govern how we perceive groups of objects. 자, 보이는 이미지와 같이요. 게스탈트를 공부하시는 심리학자들은요. 개별적인 우리가 물체를 볼 때 개별적인 물체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도 사람으로서는 그 물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점들이 나열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 개수도 다르고.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얼굴 모양처럼 하나로 전체적인 그룹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부분이 게스탈트 룰스입니다. 자, 근데 이제 게스탈트 프린시플이 있어. 이제 게스탈트에서 우리가 물체를 어떻게 하나의 그룹을 보는지에 대한 규칙들을 좀 나열을 했었어. 그래서 첫 번째 규칙이 뭐냐? proximity라고 합니다. Objects that are close together are more likely to be perceived as belonging in the same group. 자, 오브젝트들이요, 그러니까 물체들이요,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그거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야. 두 번째는 similarity입니다. Objects that are similar in appearance are more likely to be perceived as belonging in the same group.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들이요, 비슷한 모양이나 크기, 색깔들이 나열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또 하나의 그룹으로 본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세 번째 규칙은 continuity입니다. Objects that are arranged in a continuous line or curve are more likely to be perceived as belonging in the same group. 자, continuity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연속적인 선이나 커브라던가 어떠한 패턴을 볼 때요. 우리는 그 선이든 패턴이든 그거를 각각 개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룹으로, 하나의 연속적인 그냥 그룹으로 대상으로 본다라는 얘기인 거야. 자, 네 번째 규칙, closure입니다. Recognizable objects are perceived as a part of the same group, even with the gaps, as the mind fills in the missing parts using the top-down processing. closure는요, 만약에 끊어져 있는 선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끊어진 거를 그냥 끊어져 있다라고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경향을 closure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은 constancy입니다. Our ability to maintain a constant perception of an object despite these changes. 자, 우리가 어떤 환경이 바뀌거나 관찰하는 조건이 바뀌더라도요. 우리는 물체에 대한 인식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뭐 사이즈가 바뀌어도요. 우리는 물체를 일정하게 인식을 하려고 하는 능력이 있고 모양이 바뀌어도 그리고 뭐 빛의 밝기에 따라서도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우리는 물체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볼 수 있으려고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지. 자, perceived motion입니다. perceived motion은요. Another aspect of a perception is our ability to gauge mo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물체의 움직임을 어떻게 감지하고 이해하는지에 대한 내용인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stroboscopic effect used in the movies or flip books. 자,
자, 가끔 가다가 우리가 뭐 만화책이라던가 혹은 어떠한 빈 도화지 책에 모서리 쪽에만 이제 장면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빠르게 이렇게 넘기면은 얘가 정말 연속적인 장면처럼 하나의 영상처럼 보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는 물체나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를 우리는 하나의 연속적으로 영상처럼 틀어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perceived motion에 관련된 개념이다. 자, 다음은 이제 depth cues가 있어. 이제 우리가 물체의 깊이나 거리 감각이나 이러한 부분을 인지할 때 어떻게 작용이 되느냐를 연구한 이제 researcher 엘레노어 깁슨이 있어요. 이 엘레노어 깁슨은요, visual cliff experiment라고 불리는 이러한 실험을 했는데, when human infants can perceive a depth,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유아 아이들, 애기들 같은 경우는 우리와는 달리 좀 생각하거나 인지하는 부분이 어떻게 발달한지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애기들이 어떻게 물체의 깊이나 거리를 확인을 하고 그거를 인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한 거야. 그게 바로 Visual Cliff Experiment이에요. 그래서 실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일단은 지금 이미지와 같이요. 아기는 이쪽에 있고 엄마는 반대쪽에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요, 유리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위에 표면에 있고, 밑에는 이제 뭐 거리나 깊이 같은 게 그렇게 있진 않지만, 그렇게 보이는 게끔 설정을 해 놓은 세팅장이었어. 근데 세팅장인데, 여기서 이제 아기가 엄마가 부르면은 와야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유리막에 뭔가 깊어 보이는 것 같아서 애들이 섬찟 넘지를 못하는 거야. 그 뜻은 깊이감이나 거리감을 아이들이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근데 보통 그런 나이가 생후 6개월 정도부터 발달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물체의 거리나 깊이감을 알 수 있는 단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monocular depth cues랑 binocular depth cue가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monocular depth cues를 보면 linear perspective, 그 다음에 relative size cue 이렇게 있어. linear perspective는 뭐냐? 자, 이미지와 같이 평행한 선에 철도가 놓여져 있어. 가까이 있을 때는 그냥 그래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고 되게 크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얘를요 길게 봤을 때요 멀리 가면 갈수록 이 평행선의 철도가요 하나로 맞닿아서 하나의 선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쭉 길게 놓여져 있으니까 굉장히 거리감이요 되게 멀게 느껴진다라는 거지. 그게 linear perspective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relative size cue입니다. 자, objects closer to the viewer are drawn larger while distant objects appear smaller. 자, 지금 이미지와 같이 하나는 큰 나무가 있고요. 옆에는 되게 작은 나무가 있어. 근데 보통 우리 사람들이 물체를 인식을 할 때요. 가장 큰 것이 우리한테 가깝게 있다라고 믿게 되는 현상인 거야. 근데 사실상 막상 보면은 둘이 같은 위치선상에 있는데 그냥 크다는 존재만으로도 가까이 있고 작다라는 이유만으로도 멀리 있다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지. 자, 세 번째는 interposition cues입니다. Objects that block others appear closer. 자,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요. 별이 있고요. 뒤에는 그냥 straight line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 심볼이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만 봤을 때 뭐가 앞에 있는 것 같아? 별이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별이요. 이 뒤에 있는 두 개의 물체를 가렸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별 자체가 앞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야.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얘네 세 개는 동일한 위치선에 있는 것 뿐이거든. 그게 바로 interposition cue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texture gradient입니다. Details are clear in objects closer to the viewer, while distance textures are less defined. 가까이에 있는 모양의 무늬는요, 굉장히 선명하고 명확하고 텍스처 질감까지 다 보일 정도로 되게 선명하고 그리고 되게 뭔가 커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사실상 뒤쪽에 있는 무늬도요, 앞쪽에 있는 무늬랑 동일한 거거든. 근데 다만 뒤에 있다고 해서 뭔가 멀리 있어서 뭐 질감이나 색깔이나 이런 부분이 뭔가 매끈하게 흐릿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다. 이게 바로 monocular depth cues에 해당하는 거다. 선생님, 그러면 monocular depth cues라는 게 monocular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monocular은요, 우리 두 눈 중에 한쪽 눈으로만 가지고 물체의 깊이나 거리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monocular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네 가지 linear perspective,
relative size cue, interposition cue, texture gradient 이런 것들은 다 한쪽 눈으로도 식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binocular depth cue라고 합니다. binocular depth cue는 뭐냐? 자, monocular은 한쪽 눈이었어. 그럼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language development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parenting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language입니다. 우리가 language를 공부할 때요. 조금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자, phonems라고 불리는 부분, the smallest units of a sound in a language. 자, 영어의 알파벳 중에 B, D, C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이게 바로 phonems라고 한다. 두 번째, morphems입니다. The smallest units of a meaningful sound라고 합니다. 우리 unhappy 할 때 the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작은 단위의 의미 있는 사운드가 바로 morphem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syntax입니다. The order of words in a sentence. 문법적인 부분의 요소가 바로 syntax겠죠. 자, semantic은요. The meaning of words and how they are combined into the phrases and sentences. 자, 단어를요, 이제 두 개의 단어를 모아서 얘기를 한다거나 세 개의 단어를 이제 문장으로 만들다거나 그런 부분이 세만틱스입니다. 자, 우리가 언어를 습득을 할 때는 어떻게 언어를 습득하는지 태아 때부터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아기, 그러니까 아기들이요, 생후 4개월 정도 됐을 때는 babbling 스테이지에 해당합니다. babbling은 이제 막 멈블링 하는 것처럼 옹알이 하는 스테이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때는요, 사운드로만 가지고 얘기를 해. 그치? 그리고 deaf babies also babble, showing this stage innate. 여기서 되게 interesting한 부분은요, 이제 듣지 못하는 아기들 같은 경우도 babbling을 한다라는 거야. 즉, 이 babbling이라는 거는 아기들한테는 되게 선천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스테이지다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테이지는요. holophrastic stage라고 합니다. 이 시기는 생후 12개월 정도 babies start using single words to the communicate. 아기들이 이제 처음부터 되게 완벽한 문장으로 길게 얘기하지는 않잖아. 이제 뭐 명령조던 뭔가 얘기를 할 때 단어가 제한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스테이지인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telegraphic speech라고 한다. 자, around 18month입니다. 생후 18개월 정도 됐을 때 이 스피치에 해당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toddlers use two-word communications to form a simple comment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holophrastic stage와 telegraphic speech는요. 사실 되게 비슷한 범위긴 한데 아이들 중에서도 언어 발달이 굉장히 빠른 친구들은요. 여기 스테이지에서 이 스피치로 넘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짧아. 그래서 바로 이제 두 단어, 세 단어, 네 단어로 언어 능력의 문장들을 막 만들어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론을 몇 가지 볼게요. 첫 번째 이론은 behaviorist theory이다. 자, language is learned through the operant conditioning. 자, operant conditioning에 대해서 학습적인 조건 형성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배워볼 거라서 요거는 잠시 잠깐 내버려 두고 자, 결국에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행동과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언어를 배운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behaviorist theory인 거고 nativist theory는 노암 촘스키라는 심리학자가 주장을 펼쳤어요. Humans are born with a language acquisition device, an inborn ability to learn language quickly. 자, 사람들은요, 인간들은요, 태어났을 때부터 타고난 language acquisition device가 있다라는 거야. 언어를 습득하는 도구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야. 그 장치를 가지고 태어난대. 그래서 critical period가 사람마다 있다라는 거야. 이 critical period가 뭐냐면 opportunity during which we must learn a skill or our development will permanently suffer. 이 크리티컬 피어리드 시기는요. 내가 어떤 언어를 급진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경우 있잖아. 나이가 다 먹고 이제 성인이 돼서 유학을 간 케이스와 아기일 때 유학을 간 케이스일 때 언어를 습득하고 발달시켜서 자기만의 언어로 만드는 그 시기 자체가요. 아기들이 조금 더 스펀지처럼 발달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발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 크리티컬 피어리드가 있다. 만약에 이 시기를 놓친다 하면은 언어적인 발달을 하는데 영향이 좀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linguistic relativity hypothesis입니다. 벤자민 호프라는 심리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이론이냐? The language we speak might influence how we think.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가 영향을 끼치느냐? 언어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언어는 우리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야. Labels and words shape our thoughts but limited effect on what we can think about. 그래서 일본어를 하는 친구, 중국어를 하는 친구, 그 다음에 뭐 한국어를 하는 친구, 뭐 여러 가지 언어를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러한 언어에는 또한 문화적인 배경과 어떠한 이제 그 나라만의 묻어나는 것들이 있다란 말이지. 그럼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방식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 이론을 펼친 사람이 벤자민 호프다. 자, 이제는 parenting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parenting은 이제 양육 방식인 거예요. 부모님과 이제 뭐 아이들 사이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야. 첫 번째 theory입니다. attachment theory라고 불려요. attachment는 뭐냐면 the bond between a caregiver and a child. 양육자와 아이 사이의 본드, 그치? 관계, 관계 애착 형성을 바로 attachment라고 합니다. 임프린팅은 뭐냐? 임프린팅이라는 단어는요, 이 컨레드 로렌스라는 심리학자가 얘기해준 임프린팅이라는 단어 개념인데, Some animals become attached to what they see right after birth during a critical period. 어떤 동물들은요, 태어나자마자 그 critical period가 있어서 태어나자마자 자기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그 부모를 딱 찾으면 그 사람이 나의 부모구나 하고 머릿속에서 발달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아, 저분이 나의 페렌팅을 할 수 있는 케어기버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 자, contact comfort입니다. 신체 접촉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유명한 익스페리먼트가 있습니다. 해리 할로스라고 불리죠. Baby monkeys were raised with two wire-frame mother figures. 자, 해리 할로는요, 이 베이비 멍키, 아기 원숭이들을 데리고요. 이제 양육 방식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 이 아기 원숭이들을 데리고 엄마의 모형을 담은 두 가지의 모형. A는요, 되게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져 있는 엄마의 모형과 B, 부드러운 모형은 없어요. 그냥 철사인데 그냥 먹이를 주는 bottle of feeding, 어떠한 이제 우유병 같은 것만 있는 B형의 모형의 엄마가 있었어. 자, 그랬는데 실험을 했더니 아기 원숭이들은요, 먹이가 있는 엄마를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부드러운 감싸져 있는 그 천에 있는 A의 엄마를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쪽에 자꾸 애착을 가지게 됐던 거야. 자, 그래서 해리 할로스가 내린 결론이 뭐냐? 아, physical comfort는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뭐를 하는데? 애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신체적인 접촉은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내린 결론의 익스페리먼트다. 자, 그래서 우리 또 다른 이제 심리학자의 내용이 있습니다. Strange Situation Experiment예요. 낯선 상황의 실험이에요. 메리 에인스워트라는 심리학자도 굉장히 유명하죠. How infants reacted when left alone in a new environment and reunited with their parents. Three types of attachment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실험이냐면은 엄마와 아기가 둘이 이제 실험에 참여하려고 이제 놀이방 같은 데를 이제 가게 돼. 거기가 이제 연구할 수 있는 세팅장인 거지. 자, 거기서요, 아기들을 혼자서 내버려 두었을 때와 엄마가 같이 있을 때, 그리고 엄마가 떠나 있을 때 이 아기의 이러한 발달적인 부분을 실험을 해봤던 거야. 그래 봤더니 결론적으로 세 가지의 종류의 애착이 나타났다. 첫 번째 attachment는 secure attachment다. About 66% of infants, 거의 66% 정도의 아기들이 갖고 있는 attachment가 secure attachment다. 그게 뭐냐면 confidently explore when parents are present. 자, 부모님이 있을 때는요, 굉장히 자신감 있게 확신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막 탐색하고 다녀. 자, 그러면서 부모님이 떠날 때는요, 조금의 불안감은 보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다시 그 놀이방으로 들어왔을 때는요, 자기 자신도 이제 안락감을 찾기 시작해. 아, 엄마가 왔구나 하고 안정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secure attachment의 유형의 아기들이다. 두 번째 attachment는요, avoidant attachment입니다. 보통 21% 정도의 아기들이 이러한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resist being held by parents and explore on their own. 부모님이 같이 있을 때요, 부모님한테 애착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막 앵기려고 하지 않고, 떨어져서 있으려고 하는 거야. 나 혼자 내비둬. 내가 알아서 할게. 약간 이런 스타일. 그래서 막 이 방도 돌아보고 저런 여러 가지 장난감을 만져보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요, 부모님이 떠났을 자, 얘들아 안녕. 오늘은 personality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personality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theory는 psychodynamic theory입니다. 자, 얘들아, psychodynamic이라는 거는 무엇일까? psychodynamic이라는 거는요, 우리의 정신 상태가요,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이 바로 psychodynamic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 personality를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어떠한 theory인지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유명한 심리학자들의 theory가 뭔지 정리를 해놨어. personality는 좀 theory가 많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를 해두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psychodynamic에 관련해서 이러한 관점에서 유명한 심리학자 프로이드 psychodynamic theory가 있습니다. 자, 프로이트 우리 한 번씩 들어봤잖아. 이 심리학자는요, believe that much of a people's behavior is controlled by unconscious process. 우리는요, 사실 의식적인 과정보다요, 무의식적인 과정에 의해서 생각을 하는 부분에 행동이 끼쳐진다라고 믿게 된 게 바로 프로이트인 거야. 자, 이 프로이트는요, 우리의 무의식적인 과정 또한 혹은 의식적인 과정 또한 좀 구체적으로 categorized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 그래서 conscious와 preconscious가 있는데요. conscious는요, 말 그대로 contains everything we are thinking about at any one moment. 자, 근데 preconscious는 뭐냐? everything we can easily bring to conscious awareness. 자, conscious는 지금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요 프로이트에 관련된 내용을 그게 그거구나라고 이해하고 적고 있는, 노트에 적고 있는, 필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conscious한 부분인 거고,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애들아 내일 학교 수업 뭐 들어? 라고 딱 얘기를 했을 때 너네들은 이미 무의식적으로 내일 학교에서 수업을 뭐 듣는지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 요 한마디 하나 때문에 그게 의식으로 딱 돌아와서 내일 학교에서 저 이거 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바로 이 preconscious에서 conscious로 변환하는 과정인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프로이트 하면은 유명하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자아, 초자아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id, ego, super ego 요렇게 세 가지 단계로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이 나눠진다. 자, id 부분은요. 우리가 출생할 때부터 생겨지는 부분입니다. unconscious driven by the pleasure principles. 무의식적인 파트가 바로 id 부분에 행하는 거예요. 자, 이 unconscious 파트는데요. 뭔가 쾌락적인 원칙에 관련해서 다루는 부분이 바로 id 부분인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고 얘기하기 전에 슈퍼 이고부터 보자. 자, 슈퍼 이고는요. 5살 이후에 형성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프로이트가 정의를 했는데 자, it represents a conscience existing in a both conscious and unconscious mind. 자, 이 슈퍼 이고는요. 뭐야? conscious mind와 unconscious mind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옳고 그름을 결정을 하는데 어떤 도덕의 법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옳고 그름을 딱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는 부분이 바로 슈퍼이고인 거야. 자, 그럼 선생님 이 중간에 있는 단계는 무엇인가요? 이거는요, 말 한마디로 id와 슈퍼이고를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우리가 사람이요, 너무 쾌락적인 원칙만 계속 즐기다 보면 그것만 있을 경우에는 사람이 어떤 올바른 행실이라던가 이런 거를 실행하기 좀 어렵겠지.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 옳으니까 그걸 행동해야지라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게 맞는 건가 아닌가라는 기준을 두는 게 바로 이고 부분인 거야. So partly conscious negotiates between the id and the environment, follows the reality principles. 현실적인 원칙을 따르는 부분이 바로 이고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쾌락적인 원칙을 막 있는데 나는 지금 막 야식을 먹고 싶어. 근데 야식을 먹어야지. 먹으면은 근데 또 이고에서는 어떻게 된다? 근데 지금 야식을 먹으면 배가 아플 거고 배가 아프면은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슈퍼이고에서는 그래, 먹지 말자 결정을 내리는 부분인 거야. 그래서 이드, 이고, 슈퍼이고는요, categorize 돼 있지만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을 알고 지나가면 좋겠다. 자, 근데 우리는요, conscious mind, 의식적인 마인드가요, 가끔 가다가 우리 이런 의식적인 마인드도 프로텍트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 역할이 바로 defense mechanism입니다. 방어 기제라고 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랑 좀 말을 하다 보면요. 생각보다 그 사람의 진실이 잘 드러나는 사람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 뭔가 유리막으로 방어막 기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보일 때도 있어. 자, 그 부분이 디펜스 메커니즘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의 디펜스 메커니즘 유형들이 있다.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repression 디펜스 메커니즘입니다. 자, repression이라는 거는 뭐냐? blocking thoughts from conscious awareness. 자, 의식적인 인식을요,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야. 의식적인 인식을.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요,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을 했어. 그래서 나는 그거를 계속 bring up 해서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 좋은 경험을 내가 너무 싫어해서 그냥 의식적으로 차단해서 잃어버리는 경우인 거야. 그냥 메모리 기억에서 잃어버리는 거, 잊혀지는 거야. 그 부분이 바로 repression이야. 자, 두 번째 방어 기제입니다. denial defense mechanism이라고 불려요. refusing to accept reality. 현실을 받아들이는 걸요, 거절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우리 강아지가 죽었어. 그럼 그 강아지가 죽었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사실상 지금은 강아지가 없는 거잖아. 근데 아니야, 나 그 강아지 아직 살아있어, 집에 있어 라고 믿게 되는 부분이 바로 denial defense mechanism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defense mechanism입니다. displacement라고 불리는데 이거는 뭐냐? redirecting feelings to a safer target. 조금 더 안전한 대상으로 나의 감정을요, 돌리게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에서 시험을 망쳤어. 너무 화가 나. 근데 그거를 집에 와서요, 동생한테 화풀이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바로 displacement이에요. defense mechanism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projection defense mechanism이라고 불립니다. 자, projection defense mechanism은 뭐냐? attributing to your feelings to others.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을요,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요새 가을이기도 하고 막 우울해. 그래서 난 내 자신 또한 너무 미워지는 거야. 너무 외롭고 슬프고 내 자신이 막 싫어져. 근데 내가 이 드는 나 자신의 감정을요, 다른 사람한테 떠넘긴다라는 거는, 즉 내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도 저 사람도 나를 싫어할 거야. 저 사람도 나를 되게 별로 안 좋아할 거야 라고 떠넘기게 되는 부분인 거야. 그게 바로 projection입니다. 자, 그 다음 디펜스 메커니즘은 reaction formation이라고 불립니다. 자, 얘는요, 무슨 뜻이냐? acting the opposite of how you feel. 내가 느끼고 있는 부분과 반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부분인 거야.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어린아이들한테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되게 짓궂은 학생은 아닌데요. 어떤 한 남학생이요, 여자 학생을 좋아하기 시작했어. 근데 좋아하는데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면서 짓궂은 행동을 합니다. 되게 말썽꾸러기처럼 변하고 그 여학생에게 괜히 장난도 많이 치고 이래. 그러니까 자기 진심의 그거와 반대가 되는 행동이 바로 reaction formation인 거지. 자, 그 다음은요, rationalization이라고 불려요. 자, coming up with a beneficial explanation for a negative event. 좀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넘어가는 거야. 예를 들어, 나 오늘 시험 망쳤어. 그래서 시험이 망쳤는데, 나 그 시험 중요하지 않아. 대학교 들어갔는데 그 시험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버려. 이게 바로 rationalization이라고 불린다. 자, 그 다음에 regression입니다. regression은 뭐냐? returning to an earlier comforting behavior. 자, 이 부분은 조금 드물어요. 하지만 내가 너무 극도의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했을 때요. 옛날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애착 인형이라던가 애착 담요를 찾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부분이 바로 regression defense mechanism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defense mechanism이라고 불리는 것은 sublimation입니다. sublimation은 뭐냐? channeling frustration into a productive goal. 자, 이 부분은 좀 선생님도 약간 sublimation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예를 들어 뭔가 내가 잘 안 풀리는 게 있어. 그럴 경우에는 나의 feeling을요,
다른 데로 좀 더 생산적인 목표로 두고 행실을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막 너무 힘이 들어. 뭐 그냥 뭔가 재미가 없고 지루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은 뭐 차를 끌고 운전을 하러 가가지고 이제 다른 여행을 막 하러 다니기 시작해. 혹은 내가 뭔가 기분이 안 좋아. 안녕 얘들아. 오늘은 이제 유닛 5, 이제 마지막 챕터 단원이지. 우리가 이제 챕터 5만 하면 이제 끝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유닛 5는요, 말 그대로 mental and physical health에 관련된 내용을 배울 겁니다. 우리가 뭐 psychology 관련된 disorder에 관련해서도 배울 거고, 그 종류가 무엇인지도 배울 거고, 그래서 조금 clinical psychology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배울 거는요, health psychology입니다. 자, 건강심리학인 거야. 건강심리학. 말 그대로 건강하면 어때? 헬스라고 하면 어때? 뭔가 되게 파지티브하고 되게 진짜 말 그대로 뭔가 헬시한 느낌인 거잖아. 자, 그 헬시한 부분에서요. 스트레스 부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자, 스트레스는요. can be a positive or negative. 그치? 스트레스는 좋은 스트레스가 있기도 하고요. 나쁜 스트레스가 있기도 해요. 자, 우리가 좋은 스트레스를요. 전문적인 용어로 eustres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negative stress는 distress라고 합니다. 고통이 따르는 거. 자, it involves life events and our reactions라고 돼 있습니다. 스트레스는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그 요소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 우리가 스트레스에 반응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 자, 그럼 선생님, 스트레스는요, 어떻게 정확하게 기준을 잡고 measuring 합니까? 자, 이러한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에 대한 진단법이에요. 자, 홈스 앤 라헬라는 사람은요, created a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SRRS, which measures the stress through life change units, LCUs. More LCUs means a higher risk of illness.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요. 요 두 가지가 있어요. SRRS를 가지고 진단을 하는데 이 LCU라는 Life Change Unit, 삶의 변화 단위,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의 삶이 얼마나 변하느냐를 보고 측정해서 스트레스의 강도가 얼만큼 센지 적은지를 보는 진단법인 거야. 자, 그래서 당연히 LCU 삶의 변화 단위가 크면요. 내 삶의 변이가 그냥 스무스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 거의 요동을 친다는 얘기인 거잖아. 진짜 큰 파도처럼. 그럴 경우에는 나의 스트레스 또한 왔다 갔다 엄청 극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완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질병 또한 걸릴 수 있는 illness를 걸릴 수 있는 확률 또한 높아진다는 점. 자, 그래서 GAS, General Adaptation Syndrome이라고 불리는 키 컨셉이 있습니다. 자, 한스 셀리어스의 Gas Explains는요, 뭐를 explain 하냐면 How our body responds to a stress in 3 stages. 우리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니, 무엇에? 스트레스에 몇 가지로. 3가지로 우리의 스트레스를 이용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몸이 반응한다는 거야. 첫 번째는요, alarm reaction입니다. Heart rate increases and body prepares for action.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요, 초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증상은 심장박동수가 heart rate이 increase,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우리의 몸이 준비태세를 하고 있는 거야. 행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resistance입니다. 자, body stays alert, hormones are released. 자, 몸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alert, 되게 경계태세를 하고 있으면서요. 그러는 와중에 우리의 호르몬이 released 됩니다. 자, 그리고 number 3, exhaustion.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다 받고 나서 이제 스트레스가 조금 완화가 되어질 때 우리 몸 또한 어떻게 되겠어? 이 경계태세가 풀어줘야겠지. Resources are depleted leading to the illnesses. 풀어지면서 그 모든 스트레스를 받는 온갖 신경이 머리로도 가고 신체에도 가잖아. 그럼 이 머리와 신체, brain과 우리의 physical body에 속하는 resource들이 다 deplete 되겠지. 고갈되겠지. 그러면서 없던 병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점, 면역력도 떨어질 수가 있고, 감기도 쉽게 걸릴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생긴다.
그래서 한스 셀리어스의 GAS는 뭐냐? 우리의 몸이 세 가지 단계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야. 자, 그럼 선생님이 스트레스를요, 어떻게 저희가 조절하고 좀 덜 스트레스 받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가 있어.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tend and befriend. Reducing stress by caring for yourself and others. 자,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내 자신과 혹은 내 자신 주변에 있는 지인들,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요, caring 해준다는 거야. 내 자신 또한 caring 하면서. 그러면 조금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tend and befriend입니다. 자, 두 번째는 emotion focused coping입니다. Techniques like meditation and breathing exercises. 자, 보통 사람들이요, 가끔 가다가 스트레스 너무 많으면은 명상하러 간다거나 혹은 되게 숨으로 이제 쉬는 거지. 심호흡을 하는 거지. 자, 그런 breathing expression을 갖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perceived control입니다. Feeling in control reduces stress. Lack of control makes the stress worse. 자, 어떠한 나의 감정을요,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요, 스트레스를 내가 덜 받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야. 내가 이 모든 거를 컨트롤하지 않으면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겠어? 굉장히 극도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이 또 있다. 근데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각자에 맞는 스트레스를 리듀스하는 방식들이 좀 있다. 어떤 사람은요, 잠을 자서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들이랑 수다를 통해서 대화, conversation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키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 자, 그럼 우리가 헬스 사이콜로지에는요, 이렇게 스트레스에 관련된 거 외적으로 또 뭐가 있냐? 포지티브한 부분에 대한 것도 헬스 사이콜로지와 연관되어 있다. 긍정 심리학입니다. 자, 긍정 심리학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되게 긍정적인 거야. How people can flourish and maximize their potential.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치의 포텐셜을 이끌어서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부분을 얻고 항상 긍정적으로 내가 심리적으로 작용을 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있는 공동체 구성원한테도 영향을 긍정적으로 끼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positive psychology다. 자, positive psychology는 emphasize happiness, well-being, and personal growth. 당연하지. happiness, 행복감을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well-being, 웰빙도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personal growth, 자기 성장에 관련된 것도 포커스를 맞추는 게 바로 positive psychology다. 자, 그러면 우리가 positive psychology에 대해서요, 6가지 알아야 되는 virtues가 있습니다. 자, 요것들은요, 많은 문화들에 따라서 이 6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virtues는 뭐냐? wisdom입니다. wisdom, 지혜. 자, using a knowledge creatively and being open-minded. 자,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나 상식을요, 되게 창의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굉장히 오픈마인드인 거야. 오픈마인드로 내가 수용하고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전달하고 이런 부분에 wisdom이 있고요. 두 번째는 courage입니다. 용기 있는 거지. persistence, bravery, and integrity. 용기가 있는 것 또한 긍정 심리학의 영향이 있어요. 자, 세 번째 humanity입니다. 어떤 인류에 관련된 거지. kindness and caring for others.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이런 것도 positive psychology와 관련된 virtue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justice입니다. 정의. acting responsibly to improve the world. 자, 세상을 어떻게 improve하기 위해서 나부터라도 어떻게 옳고 그름 중에 옳은 실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정의적인 부분, justice입니다. 이것 또한 positive psychology랑 연관되어 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temperance입니다. practicing moderation and self-control.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 아까 우리 스트레스에 관련해서 얘기할 때도 이 또한 내가 통제력을 내가 내 자신을 잘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포지티브 하냐 안 하냐라는 심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transcendence입니다. connecting with the world and finding hope.
자, 세상과 나 혼자만의 세상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과 어울리는 이런 공동체의 세상. 이 세상과 연결하면서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주 용기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positive psychology랑 연관되어 있다. 자, well-being and gratitude. 자, well-being 하면은 당연히 긍정심리학, positive psychology를 생각을 해야 되고, gratitude는 감사하는 표현인 거야. thankful 한 거지. 자, well-being is how satisfied we are with our lives.